의사였던 아들은 세상 모든 걸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의 함정 앞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30억 원의 돈, 이름, 명예, 그리고 생명까지. 그녀는 사랑을 약속했고 그는 그 약속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끝내 밝혀낸 거짓된 사랑의 기록입니다. 제 인생의 시작과 끝에는 늘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외아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제게 남은 유일한 이유였죠. 남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웠네요. 효자네요. 맞아요. 그 아이는 뭐든 제게 자랑이었어요. 서울대 의대, 인턴 수석, 전공의로 넘어가며도 단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어요.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너무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의 삶에 작은 균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병원 근무를 마친 아들이 늦은 밤 모처럼 집에 왔습니다. 식탁엔 아들의 좋아하던 갈비찜이 있었고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죠. 엄마, 나 봉사활동 갔다 왔어요. 베트남, 거기까지 힘들었겠다. 아니에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사람들도 따뜻하고. 그때 아들의 표정이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다 아들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린, 거기 덥지? 오늘도 일했어?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집에 와도 짐짓 바쁘게 전화를 피했고 식탁에 앉아도 눈빛은 먼 곳을 향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니까 연애할 수도 있지.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불편했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이 린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진짜 착한 아이예요. 불쌍할 정도로.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불쌍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라니. 어쩐지 사랑보다는 연민에 가까운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 처음 린을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였어요. 작고 마른 체구, 검은 생머리, 낯설지만 정중한 인사.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린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서툰 발음으로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이상하게도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고아라 했고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고 있다 했죠. 가족이 없어요. 한국, 새 인생 만들고 싶어요. 아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쥐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린은 정말 착해 보였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도 잘 먹고 감사합니다를 수십 번이나 말했죠. 하지만 그날 밤 문득 린이 가방에서 꺼낸 휴대폰 화면이 스쳐 보였어요. 잠금 화면 속 배경이었습니다. 한국 남자가 아닌
동남아 남성으로 보이는 누군가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 제가 눈을 피하자 그녀는 황급히 화면을 껐습니다.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예감은 자꾸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아들이 린을 만나고 난 뒤부터 사람을 덜 만났어요. 전화도 병원 동료 모임도 줄었고 집에서도 대화가 끊겼죠. 그저 엄마, 나 요즘 진짜 행복해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린을 처음 만난 날 이후로 제 일상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저녁 식사 자리에 2번, 3번 더 앉는 사람이 늘어난 정도였지요. 그런데 어느새 제 부엌 칸칸마다 린의 물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베트남 향신료 병이 쌀통 옆에 작은 유리병에 담긴 모국의 차가 양념장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면 몸 따뜻해져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고, 저도 웃으며 그래, 고맙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바빴습니다. 진료도 당직도 자연스레 집안 대화의 상대는 린이 됐지요. 그녀는 제 곁에 붙어 연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공과금은 어디서 내요? 한국은 온라인으로 많이 내죠? 요금서 어디 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랍을 열어 고지서를 건넸고 어떻게 내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휴대폰 인증번호요. 어머니 번호로 와요. 그래서 저는 인증번호를 소리내 읽어주었고 그녀는 빠르게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늘어났습니다. 공과금 사이트, 통신사, 택배 앱, 그리고 어느새 아들의 카드 포인트까지. 린은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라며 세심하고 성실한 며느리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편리함에 길들여졌고 외국에서 와서 고생이 많으니 더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에 오래 있고 싶어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려면 주소지 등록이 필요해요. 그녀는 제 눈을 보며 천천히 말끝을 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등본, 초본을 꺼냈습니다. 동사무소를 다녀오는 길, 그녀는 제 팔을 꼭 잡고 감사합니다를 10번도 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휴대폰에 불이 길게 켜져 있었고 창문에 비친 화면 속 문장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어도 베트남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낯선 알파벳이 흐르는 빗물이. 저는 그저 젊은 사람은 다 저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소한 부탁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배가 자주 아파요. 병원 갈 때 보험카드 필요해요. 아기 생기면 필요한 게 많아요. 미리 준비하면 싸요. 이건 꼭 정품 사야 해요. 애들 피부 민감해요. 장바구니에는 분유보다 먼저 고가의 유모차가 담겼고 휴대용 젖병 살균기,
스마트 체온계가 줄줄이 따라붙었습니다. 결제창에 일시불 버튼이 누일 때마다 저는 내일의 편안함과 오늘의 불안 사이에서 한 번씩 눈을 감았습니다. 카드 알림이 잦아졌지요. 새벽 2시, 오전 11시, 오후 5시. 리는 쿠폰 시간대가 있어요라며 태연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생활 동선을 장악했습니다. 식품은 그녀의 앱으로, 세탁은 그녀가 고른 코스대로, 택시는 그녀가 부른 호출로. 어느 날 아들이 피곤에 절어 소파에 누워 잠들자 리는 조용히 그의 지갑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았지만 제 눈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음은 때로 편리한 방관이 됩니다. 병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새며느리 진짜 예쁘시던데요. 그런데 가끔 병원 앞에서 어떤 남자분이랑 베트남어로 통화하시던데 한국말보다 더 유창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친구겠지. 그날 밤 린의 휴대폰이 2번 동시에 울렸습니다. 같은 벨소리, 다른 진동. 그녀는 한 대를 꺼놓고 다른 한 대로 베란다로 나가 낮게, 아주 낮게 이야기했습니다. 응, 곧돼. 한 달이 지나자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린이 한국어 학원도 다니고 싶대. 그리고 살림 좀 도와달래. 우리 통장이 있으면 편하다고. 저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너무 고단해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좋다면. 그날 저녁 공동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요새는 인증이 까다롭다고 설명하며 여러 서류와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리는 끝까지 제 옆에 붙어 제 이름을 여러 번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 부르는 소리가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봄 되면 벚꽃 보러 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계절에서 건너오는 인사처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에서 해외 승인이라는 단어가 뜨는 순간까지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택시비보다도 작은. 그러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작은 금액은 언제나 연습이라는 것을. 한 번 통과된 길은 2번, 3번 더 쉬워진다는 것을. 베란다 통유리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나무가 천천히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집안 전체를 조용히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제가 모르는 사이 이미 문지방을 넘고 있었지요. 그의 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내렸고 아들은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예전엔 출근 전 제게 엄마 다녀올게요. 하던 인사도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조용했고 모든 일에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점점 저를 멀리 밀어내는 것 같았어요.
이 집의 대화가 둘 사이의 언어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린이 제게 차를 한 잔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기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 아기 가져요.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제 손을 덥석 잡았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 키울게요. 린이 힘들었을 텐데 혼자 말도 못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어쩐지 돌덩이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친척들조차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물었지만 그때 아들의 표정은 이상할 만큼 단호했어요. 책임은 져야죠. 린은 나 때문에 가족 잃은 사람입니다. 그 말 속엔 뭔가 감춰진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양가 가족이라기보단 아들과 저, 그리고 린뿐이었습니다. 린의 가족은 비자 문제로 오지 못했다 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화면 너머에서 누군가 축하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린의 남동생이라기엔 너무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때 잠깐 스쳐간 의문을 저는 그저 피곤함 탓이라며 눌러두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린의 휴대폰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결혼식장과 같은 배경, 그러나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와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화면을 끄며 말했습니다. 그건 전에 찍은 거예요. 봉사단 친구예요. 저는 웃지 못하고 그저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결혼 후 아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린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온라인 주문을 했습니다. 아기용품은 미리 준비해야 해요. 박스가 쌓이고 카드 명세서가 늘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리나,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니?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기 위해 좋은 거 사야죠. 싸구려 쓰면 안 돼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속엔 묘한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새 집안의 경제 흐름이 린의 손끝을 거쳐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알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린이 알아서 해요. 엄마, 그냥 믿어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베란다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린의 휴대폰 화면 속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곧 끝나. 조금만 더 기다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화면을 끄고 돌아섰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에서 저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끝난다고? 뭐가?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고 그 웃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 울음이 집안을 채운 지 3달이 지났습니다.
리는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새벽 수유도, 기저귀 가리도, 목욕도 모두 그녀가 했죠. 어머니, 저 괜찮아요. 쉬세요. 그 말에 저는 늘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부드러웠고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부드러움이 너무 익숙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이미 다른 곳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처럼 말이죠. 며느리의 휴대폰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눈을 피하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베란다에서 통화를 하던 중 바람이 불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들린 목소리 낮고 짧은 웃음소리, 분명 남자였습니다. 린 다 됐어. 곧 돈 들어왔대. 응, 조금만 더. 이번 주엔 가능해.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수건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린이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화면에 잠깐 떠오른 알림창 하나가 제 눈을 잡았습니다. 베트남 뱅크 입금 완료 480만 원. 그 밑엔 다낭, 암푸앙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송금, 다낭, 그리고 이름. 저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싸늘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린이 베트남이랑 자주 연락하더라.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린은 가족이 없어요. 그쪽에 고아원 친구 몇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송금한 기록이 있던데? 아들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거 아마 봉사단 기부일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입술은 다쳤습니다. 그 아이를 믿고 싶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깨끗한 제 아들이니까요. 며칠 후 간호사 한 명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며느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어떤 남자분이랑 자주 보이던데요. 그녀는 말을 아꼈지만 눈빛은 확실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니었어요. 베트남 말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며 린의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녀는 새벽 2시 외투도 제대로 입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 옆 골목,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린이 그 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안쪽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대화, 짧은 포옹, 그리고 린이 꺼내든 작은 봉투. 그 안에서 반짝인 건 카드였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서 손을 틀어쥐었습니다. 린, 너 뭐 하는 거니? 다음 날 아침 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기 웃어요. 귀엽죠? 그 미소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천사였지만 눈동자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몰래 집 컴퓨터를 열고 아들명의 통장에 접속했습니다. 해외 송금 다낭, 호치민, 하이퐁, 3달 사이 120회. 금액은 3억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송금 메모에는 한결같이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지원비. 그날 밤 저는 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린, 베트남에 돈 보냈지? 그녀는 순간 멈칫하더니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네, 보냈어요. 아기 아빠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아기 아빠요. 어머니 아들 아니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제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권이 들려 있었고 가방 안에서는 인출한 돈뭉치가 비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서 피가 솟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까지. 나는 그날 밤 아무 말도 못하고 린이 문을 나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 여운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메아리치지 못한 채 그날 이후 집은 텅 빈 껍데기처럼 변했습니다. 린이 남긴 건 아이의 울음소리와 지워지지 않는 카드 청구서뿐이었죠. 아들은 처음 며칠 동안 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린, 제발 연락 좀 받아. 왜 이래? 그러나 전화는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만 두고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통장, 신용카드, 병원 예금 계좌까지.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믿었습니다. 엄마, 잠깐 베트남 간 거래요. 가족 일 때문이라네요. 하지만 일주일, 2주가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죠. 최근에 부인 명의로 자동이체가 수십 건 걸려 있습니다. 외화 계좌 연결, 전자서명, 모든 게 고객님 단말기에서 승인됐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카드 명세서에는 다낭, 호치민, 싱가포르, 하노이 모두가 낯선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합산 금액은 5천만 원을 훌쩍 넘었죠. 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 내가 바보였어요.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사람을 믿은 게 죄는 아니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그 여자를 막았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끝없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환자 보증금 문제로 병원 측 손실이 큽니다. 언제 정리 가능하실까요? 린이 결혼 직후 아들 명의로 병원 장비 리스를 서류상 공동보증 처리해 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서류에 사인한 기억조차 없다고 했지만 이미 서류는 완전했습니다. 서명은 분명 그의 필체였죠.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된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손에 들린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고 그 조각 위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며 문틈 사이로 아들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무너지는 남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점점 변했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출근도 거부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둔 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다 무의미해요. 내가 그 여자를 구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이용당한 거였어요.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되지 않는 심장이 식어가는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귀하의 아들 계좌에서 10억 원 인출이 진행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줄 알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금일 새벽 부인 명의 공동계좌에서 인출되었습니다. 사인도 있습니다. 그 서명은 린의 것이었고 함께 찍힌 지문은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린이 마지막까지 이용한 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쓴 돈은 내가 갚아줘야 해요. 아기는 당신 아이니까요. 그 말에 그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 사랑은 계약서 한 장보다 약했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이제 선생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원 운영진이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의 의사 생활이 끝났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이었죠. 그날 밤 그는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그날 행복했을까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약을 먹고 쓰러졌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니, 내 아들아. 그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듯이. 아들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은행에서 한 통의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다낭 부동산 계약금 7억 원 송금 확인서. 송금인 제 아들. 수취인 린 응우엔. 그리고 한 남자의 이름. 그 남자는 린의 SNS 속에 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집안은 정적뿐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제 손에는 아들이 남긴 유품 상자가 남았습니다. 의사가운, 청진기, 이름표, 그리고 낯선 종이 뭉치 하나. 서류 봉투엔 법무법인 해담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죠. 봉투를 열자 안에는 베트남어와 한글이 섞인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눈은 한 문장에 꽂혔습니다. 위 결혼은 대한민국 내 체류 비자 및
재정, 보증 목적의 계약적 관계임을 양 당사자는 인지한다. 한 문장, 그 한 줄이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결혼조차 거짓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었어요. 저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차분하게 제 서류를 훑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국제 위장 결혼 사기입니다. 최근 이런 사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아들은 정말로 사랑했어요. 수사관은 제 눈을 피하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외 브로커가 중간에 개입해서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1인 응우엔이라는 이름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아이는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기억이 끊겼고 눈을 뜨니 병실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호흡으로 실신하셨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세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안정이란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결정적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수사관이 내민 태블릿 화면 속엔 베트남 뉴스 기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 속여 3억 빼돌린 베트남 커플, 다낭서 체포. 사진 속에는 린과 그날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잡힌 얼굴임에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린은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린 응우에는 실제로 현지 남편과 함께 위장 결혼 브로커로 활동, 한국 내 의사교사 사업가 등 12명에게서 40억 원 이상 편취, 그 아래에 아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12명 중 하나.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외 자산 환수는 어려울 겁니다. 이미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희미해지고 심장이 비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대체 왜 죽은 겁니까? 수사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랑한 죄, 믿은 죄 그 두 가지 때문일 겁니다. 며칠 뒤 외교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베트남 경찰이 린 응우엔을 본국 송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지 형량이 가볍고 피해금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결국 자유의 몸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그저 통계 속 한 줄로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저는 TV 뉴스를 켜둔 채 잠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의 얼굴이 다시 나올까봐. 그녀는 아마 어딘가에서 또 다른 남자의 팔에 안겨 있을 겁니다. 같은 미소로, 같은 목소리로 또 다른 계약을 시작하겠지요. 그날 새벽 서랍 속에서 아들이 남긴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제 가슴에 대보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이미 제 안의 세상은 멈춰 있었으니까요. 린의 체포 소식이 들려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여전히 사기 피해자로 분류되어 있었고, 은행은 공동명의 계좌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고객님 서명과 본인 인증이 모두 완료된 거래입니다. 직원의 말은 차갑게 반복되었습니다. 수십억 원,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10년 인생이었고 그 아이가 밤새 환자 곁을 지키며 흘린 피와 땀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화면 속 숫자처럼 손가락 한 번의 터치로 장례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채권 추심 통보서, 보험료 미납 고지서, 대출 연체 안내. 모두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결국 제 몫이 되었습니다. 보증인 어머니께서 대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들려온 그 말은 한 줄의 칼 같았습니다. 제가 아들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이제는 책임자라는 꼬리표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처음엔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하지만 아이의 유전자 결과가 소문나자 시선은 금세 바뀌었습니다. 그럼 피도 안 섞인 거네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가도 간호사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보호자 관계 확인서 있으신가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은 제 품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체납된 세금이 있습니다. 아드님 명의 부동산이 압류됐습니다. 강남에 있던 그 집, 제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린이 위조한 공동명의 서류로 담보대출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죠. 은행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부부간 재산 신탁은 추후 입증이 어렵습니다. 서류상의 한 줄이 30년의 세월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결국 전셋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이 쓰던 청진기, 하얀 가운, 사진 몇 장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삿짐 트럭이 떠나는 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린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다낭의 바닷가일까요? 새로운 남자의 손을 잡고 또 다른 하트를 그리고 있겠죠. 그녀에겐 제 아들의 죽음도 제 눈물도 그저 지나간 장면일 뿐일 겁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국제 결혼 사기 피해자 사례 취재 중입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사 내면 세상이 달라지나요? 기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록은 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 이름 하나를 남기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이름을 훔쳐 쓰겠죠. 밤이면 아이는 제 옆에서 잠들고 저는 창문 너머로 달을 봅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달이었죠. 달빛 아래선 모든 게 고요해 보이지만
그 고요 속엔 수많은 이름 없는 울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해외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능우엔 가족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베트남 다낭 해안가 부동산 매입. 사진 속 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남자. 아들의 결혼식 때와 똑같은 포즈로, 같은 미소로.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그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잠든 옆에서 조용히 가슴에 대보았습니다. 들리니? 내 목소리.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아들의 숨결이 남은 마지막 울림이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3번 바뀌었고 그 사이 저는 수십 번이나 살아있다와 죽지 못했다 사이를 오갔습니다. 세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독촉장을 보내고 신문은 여전히 국제결혼 사기 뉴스를 몇 줄로 실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피해자 어 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한 줄,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매일 새로 찔렀습니다. 창밖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던 꽃이었죠. 엄마, 봄은 사람을 살게 하는 계절이에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봄이 두렵습니다. 봄은 다시 시작을 말하지만 저에게는 다시 시작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책상 위엔 아들이 남긴 청진기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엄마, 나 병원 정리되면 여행 같이 가요. 이번엔 내가 모실게요. 그 약속은 이제 영영 지킬 수 없게 되었죠. 그의 글씨는 여전히 반듯하고 그 반듯함이 오히려 제 심장을 조여옵니다. 리는 결국 풀려났습니다. 현지 언론에서 봤습니다. 다낭 해변 하얀 원피스, 새 남자의 팔에 기대어 웃고 있더군요.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다시 얻었지만 저는 사랑을 잃은 채 살아 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아들은 늘 같은 자리,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흰 가운, 고개를 숙인 모습, 그리고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보며 웃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힘들어해요. 그 미소가 너무 선명해서 눈을 떠도 여전히 그 얼굴이 제 앞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이 좋아하던 강남의 벚꽃길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아들의 청진기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엔 제 이름으로 남은 마지막 돈, 단돈 11만 8천 원. 그리고 한 장의 편지. 내 아들, 나의 전부였던 너에게. 세상은 돈을 잃으면 잊으라 하고 사람을 잃으면 견디라 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둘 다 잃었다. 돈은 숫자로 사라졌고 너는 숨으로 사라졌다. 그 여자는 자유로워도 나는 내가 남긴 공기 속에서 여전히 갇혀 산다. 그래도 엄마는 아직 너를 부른다. 봄이 오면 벚꽃이 피면 너는 또 웃겠지.
그 웃음이 내 마지막 약속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 엄마는 곧 갈게. 편지를 덮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아들이 자주 듣던 클래식을 켰습니다. 쇼팽 녹턴이 흐르고 달빛이 창문을 넘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본 듯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얹고 천천히 호흡을 맞췄습니다. 아들아, 이제 엄마도 간다. 그 순간 공기가 잦아들고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 말과 함께 오래 묶여있던 제 눈물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아들은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고 나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평화를 얻었습니다.